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얼리라는 정말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얼리라는 동네는 인구가 1000명도 안 되고 주민들이 보통 은퇴한 노인들이거나 농부들이 주로 살던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서 2001년 12월에 경찰이 한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집주인의 11살짜리 아들 버트였어요. 소녀는 자신의 집에 누군가 침입을 했고 엄마를 묶어놨는데 총소리를 2번 들었다고 신고를 하게 돼요. 자신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위층의 자신의 방에서 2명의 동생들과 문을 잠그고 신고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했죠. 이 집의 가장이었던 아빠는 출장을 가 있는 상태라 이 집에 있던 건 엄마랑 아들들 뿐이었어요. 경찰이 이들의 집을 들어갔을 때 집은 온통 피바다였고 집 거실 중앙에는 이들의 이웃이었던 20살짜리 남성 더스틴 위디가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였던 트레이시는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그곳에서 경찰들과도 대화를 나누게 돼요. 트레이시는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을 해서 자신을 의자에 묶어두고 스타킹으로 목을 조르려고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자신은 다행히도 탈출을 해서 총을 꺼내 총을 2발 쏠 수 있었지만 더스틴만 쏠 수 있었고 또 다른 침입자였던 다른 남성은 이미 도망을 간 후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트레이시의 가족과 더스틴은 이웃지간이었고 더스틴이 트레이시의 가족들이랑도 가까웠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총까지 쏘는 사고가 일어난 건지 의아했죠. 눈이 올 때면 더스틴이 그들을 위해서 눈을 치워주기도 했고 잔디도 깎아주고 좋은 이웃이었거든요. 더스틴은 동네에서 이미지도 좋고 교회 청년부 리더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트레이시의 아이들이랑도 가까웠어요. 그리고 트레이시는 더스틴 말고 또 다른 침입자였던 남성의 인상착의를 경찰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설명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경찰은 이 정도 설명이면 동네 모든 남성들이 들어맞겠다 싶을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녀가 한 설명에 의하면 성별이 남성이고 키가 175에서 190 정도 돼 보이고 나이는 30대에서 40대 사이고 머리는 갈색 아니면 검정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트레이시의 방에는 온갖 귀금속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침입자들이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더스틴의 부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는 트레이시가 주장한 바랑은 달랐어요. 트레이시는 더스틴을 2번밖에 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부검 결과 그는 9번이나 총을 맞았다고 나왔어요. 경찰은 우선 트레이시가 사건 후에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증언을 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날 다시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트레이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증언을 하게 돼요. 우선 그녀가 뭐라고 설명했는지에 앞서 이해하기 쉽게 먼저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트레이시의 가족 구성원으로는 엄마인 트레이시, 아빠인 마이클, 그리고 3명의 아들로 장남인 버트, 둘째인 메이슨, 막내인 노아가 있었어요. 마이클은 출장 때문에 현장엔 없었지만 출장 도중에 사건에 대해 듣게 됐고 집으로 즉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트레이시는 사건 전날 저녁인 12월 14일 더스틴이 이들의 집으로 놀러 왔다고 했어요. 그는 이 집에 자주 왔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레이시의 친구인 마리가 놀러 왔다고 했어요. 마리가 찾아오자 더스틴은 떠났고 그날 마리의 남편 또한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마리는 사실 그날 트레이시의 집에서 밤을 같이 보낼 예정이었는데 트레이시가 다음날 아이들 야구 경기가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마리를 아침부터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자신의 집에서 자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마리를 돌려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날 6시경 트레이시는 아들 메이슨을 씻겨던 도중에 집 현관문이 열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트레이시는 아마 자신의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일찍 서프라이즈로 돌아왔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트레이시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대요. 그런데 계단을 반쯤 내려갔을까 트레이시는 이웃집 소년인 더스틴과 그의 친구를 목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검정 의상을 착용했었다고 했죠. 트레이시는 우선 자신의 아들들을 한 방으로 몰아넣었고 아이들을 방에 성공적으로 보내자마자 남성 중 한 명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아래층으로 끌고 간 후 스타킹으로 목을 졸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이 목을 조르며 뒤로 당기자 트레이시는 넘어지게 됐고 잠시 의식을 잃었다고 했죠. 그리고 잠시 후에 그녀는 더스틴과 더스틴의 친구가 자신의 아들들이 있는 방의 문을 부수려고 문을 마구 치는 소리에 다시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지키려는 본능에 얼른 총 수납장으로 달려가서 총을 쥐고 이 남성들을 마구 쏘기 시작했다고 했죠. 더스틴은 총을 9발 맞고 사망을 했지만 다른 남성은 도망갔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경찰은 트레이시가 수상하게 여겨졌지만 우선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놓아줘야 됐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계속해서 트레이시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시는 1966년 5월 11일에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적부터 똑똑해서 항상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대학교에서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정도였다고 해요. 대학교에서 트레이시는 존 핀맨이라는 남성을 만났고 만난 지 1년 만에 둘 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은 자신의 가족들이 사는 덴버 지역으로 가서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트레이시는 동의를 하고 이들은 콜로라도로 이주를 했대요. 이들은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콜로라도에 가서야 트레이시가 존의 가족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트레이시는 존이 잘 사는 집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가족들이 사는 집도 굉장히 좋았고 차도 좋았죠. 트레이시는 그렇게 점점 존과 그의 가족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대요. 우선 존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발견했고 구매한 적도 없는 사치품들이 계속 카드 구매 내역에 찍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은 트레이시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존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존은 사랑에 눈이 먼 나머지 트레이시가 그럴 여자가 아니라고 가족들의 말은 믿지도 않은 채 그녀를 변호하기에 바빴어요. 그렇게 이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존은 트레이시를 감싸주긴 했지만 존과 트레이시 사이에도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존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상태였는데 갓 의사가 됐다 보니 근무 시간이 엄청 길어서 평소 트레이시랑 시간을 보내기도 힘들다 보니 이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듯 했고 트레이시의 성격은 워낙 평소 사람들한테 플러팅을 잘 하던 성격이었는데 이것은 존의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존과 트레이시는 이 문제로도 자주 싸웠대요. 이들의 싸움은 점점 격해져서 말싸움에서 신체적 싸움으로 번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트레이시가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존에게 총을 겨눠서 존이 집에서 도망 나온 적도 있었대요. 존이 달아났을 때는 집에서 총성 한 발이 울렸다고 합니다. 존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광경을 마주할지 몰라서 두려웠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트레이시가 집에서 뛰쳐나와 사과를 하며 존을 쏘려고 총을 꺼낸 게 아니라 자신이 너무 우울해서 자살을 하려고 총을 꺼냈던 것이고 방금 총성은 자신이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울며 존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존은 트레이시가 자신을 향해서 총을 겨눈 걸 똑똑히 봤었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미 경찰도 부른 후였기 때문에 트레이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6개월간 입원을 하게 되죠.
사실 이 6개월간의 치료로 트레이시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퇴원을 하고 이제 트레이시가 정상이 된 것 같으니 이제 이 부부는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이들은 첫 아이인 바트를 낳게 돼요. 하지만 이들의 관계를 아이로 고칠 순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오히려 이들의 사이는 더 틀어지게 됐죠. 트레이시는 남편인 존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자기 혼자 독박 육아를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트레이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바트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자유시간을 즐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의 통장에는 존이 쓴 기억이 없는 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게 목격이 되기 시작했어요. 존은 트레이시가 한 짓일까 의심을 했지만 트레이시랑 또 싸우면 총을 겨눌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트레이시를 상대하지 않고 조사를 하게 돼요. 사립탐정을 고용한 건 돈 문제 때문이었지만 이 탐정은 돈 문제 말고도 훨씬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탐정은 트레이시가 매일같이 다른 남자들이랑 데이트를 나가는 걸 잡아내게 돼요. 동네 바다에서도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며 어린 남자들이랑 마사지를 주고받는 사진들도 포착이 됐죠. 공공장소에서도 대놓고 엉덩이를 만진다던가 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존은 트레이시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상심을 했지만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트레이시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고쳐보고자 이들이 연애를 시작했던 시카고로 이사를 해서 새 시작을 하게 되죠. 콜로라도에서 시카고로 이주를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특히 이들은 강아지 3마리에 고양이도 2마리나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3과 동물 5을 데리고 이주를 하는 건 큰 일이었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트레이시가 동물들을 책임지고 담당하기로 했었는데 시카고에 도착을 하고 보니 존은 동물들이 안 보인다는 걸 깨닫고 트레이시한테 동물들이 어딨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트레이시는 정말 당당하게 동물들 데리고 이사하는 게 골칫거리여서 덴버 동물실험소에 다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가족같이 키우던 반려동물들을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동물 실험소에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일단 새 출발을 하고 관계를 고쳐보고자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사를 온 거였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존은 평소랑 같이 일을 하던 도중 트레이시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트레이시는 격앙된 목소리로 존한테 소리를 지르며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을 하게 돼요. 존은 일단 걱정이 돼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불길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존은 집에 가는 대신 자신의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트레이시가 뭐하고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사립탐정은 지금 트레이시가 시카고 서쪽에 있다고 말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들이 살던 곳은 시카고 동쪽이었기 때문에 이상했어요. 집에 누군가 존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존을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평생 공포 속에 살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1996년 존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특히 양육권 문제에서 문제가 많았죠. 이들은 서로 버트를 가지기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트레이시는 존이 버트를 성폭행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법정 공방을 벌였어요. 심지어 트레이시는 의사 존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어요. 그 전단지 내용에는 왜 당신들이 존을 보면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적혀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의사 존이 자신의 아이를 성폭행했고 소아성애자라고 적혀 있었죠. 트레이시는 존이 일하는 병원에까지 찾아가서 병원에 주차되어 있는 차 창문에 모조리 이 전단지를 붙이기도 했어요.
결국 존은 이 일 때문에 병원에서 해고가 됐고, 심지어 트레이시가 양육권을 가지고 존은 한 달에 몇천 달러씩 양육비로 트레이시한테 지급을 해야 됐어요. 직업도 없는데 한 달에 몇천 달러씩 돈을 줘야 되니까 미칠 노릇이었죠. 경찰은 후에 트레이시가 존의 서명을 위조해서 사망보험을 몇 건이나 들었던 것도 밝혀냈어요. 다음 해인 1997년, 트레이시는 인터넷에서 만난 호주인 사업가랑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이었죠. 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나자마자 즉시 사랑에 빠졌고, 마이클은 바로 호주에서 미국으로 날아왔대요. 그리고 2주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레이시는 이번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바람을 폈어요. 마이클은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눈 감고 넘어갔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바트에 관한 양육권 다툼은 오가던 상태였는데요. 트레이시는 마이클한테 자신의 전남편인 존이 자신의 아들을 성폭행했고 자신한테도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이 모든 게 경찰 기록으로도 남아있다고 거짓말을 해왔어. 경찰 기록으로 남아있던 거라고는 트레이시가 존을 향해 총을 겨눴을 때 남겨진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트레이시한테 당한 건 존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트레이시의 전 남자친구인 조셉이라는 치과 의사는 트레이시한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트레이시랑 헤어지고 트레이시가 조셉이 자신을 수면마취 시켜놓고 성폭행을 하려던 찰나 자신이 깨어났다고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조셉이 기소되거나 직장에서 해고가 되진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셉이 일하던 치과는 많은 손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8년 이들은 아이오와의 얼리라는 동네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아들 노아와 딸 메이슨까지 낳고 IT 회사도 차리며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이 작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며 모든 것이 순탄히 잘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이 마을에서 교회도 나가고 그 교회에서 이웃인 더스틴도 만난 것이었죠. 더스틴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좋아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이비시터로 고용을 하곤 했어요. 트레이시의 가족과도 그렇게 가까워졌고요. 처음엔 베이비시터로 고용을 했다가 잔디 깎는 일 등등 잡일들을 주로 맡기곤 했어요. 더스틴은 아이오와에서 나고 자랐고 동물과 아이들을 좋아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모두 좋아했대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온 마을 사람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어.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경찰이 또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마이클과 트레이시 가족이 미리 계획해뒀던 호주 여행을 갔다는 거였어요. 보통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범인 중 한 명이 도망을 가서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면 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태고 남아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를 해 범인을 잡아야 마음이 편해질 텐데 이 상태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게 경찰은 조금 의문점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인 마이클은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보였죠. 마이클은 그 남성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살해금으로 드리겠다고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고 다니는 등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트레이시는 여행 가기 하루 전날에도 동네 신문사에 찾아가서 자신이 침입자들을 총으로 쏘고 아이들을 구했다고 남성을 찾는 것보다는 자신의 스토리를 알리려는 데 열중이어 보였고 보통 피해자들은 멘탈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통은 인터뷰를 거절하고 오히려 신문사들이 부탁을 하는 반면에 트레이시의 경우는 반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트레이시가 경찰들의 눈밖에 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게 됩니다. 사실 트레이시의 가족이 호주로 여행을 간 게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경찰들의 수사에는 도움이 됐어요. 어떠한 방해도 없이 그들의 집을 수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더 밝혀내게 됩니다. 첫째로 더스틴이 총을 9발을 맞았는데 이것은 모두 한 총에서 나온 총알이 아니었어요. 트레이시가 총을 쏘다가 중간에 총을 바꿔서 더 쏜 것이었죠. 그리고 총알 중 3발은 각도로 봤을 때 이미 더스틴이 총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방어를 취할 수 없을 때 추가적으로 쏘아진 총알이었어요. 트레이시가 아이들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쏜 총이라면 왜 범인이 이미 쓰러졌는데도 계속해서 총을 쏜 걸까요? 경찰은 다음으로 트레이시의 집 밖에 주차되어 있는 더스틴의 차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핑크색 공책이 나왔는데요. 그 안에는 더스틴의 손글씨로 존이라는 남성이 트레이시랑 트레이시의 첫째 아들 버트를 죽이라고 자신을 고용했다고 적혀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노트에는 그 글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빈 노트였죠. 경찰은 이게 더스틴의 손글씨였음을 알았음에도 더스틴 본인 스스로 썼다기보단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쓴 게 아닐까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첫째로 진짜 존이 더스틴을 고용했다고 보기엔 머나먼 콜로라도 주에서 살고 있었고 아이오와에 이들을 방문해 본 적도 없었는데 더스틴이 누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둘째로 존은 개인 탐정을 고용할 정도로 돈이 많았는데 만약 이들을 정말 죽이고 싶었다면 청부살인업자한테 맡기면 될 걸 왜 트레이시의 바로 옆집에 사는 허술한 20살짜리 청년한테 이런 짓을 맡겼을까요? 그리고 존은 몇천 달러씩 양육비로 매달 보내야 됐기 때문에 돈을 벌기에 바빠서 아들 버트를 못 본 지도 오래됐었어요. 경찰은 우선 버트가 신고자이다 보니 다음으로는 버트를 취조하게 됩니다. 버트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조용했어요. 아들이 한 진술은 트레이시가 한 말과 거의 맞아떨어지긴 했지만 말하는 투가 마치 리허설을 한 것 같았다고 후에 경찰은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말에는 한 가지 큰 구멍이 있었는데요. 버트는 침입자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싸우던 도중에 엄마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아이들이 괜찮나 한번 확인을 했고 엄마의 손에는 스타킹이 들려 있었다고 했어요. 침입자랑 싸우는 도중에 방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살필 정신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스타킹에 목이 졸렸다고 했는데 그 스타킹을 애초에 왜 들고 있었던 걸까요? 버트는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다고 아빠가 자신과 엄마를 죽이려고 더스틴을 보낸 건데 엄마는 그저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라며 트레이시를 감쌌습니다. 경찰은 트레이시가 범인이라는 확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줘야 됐고 이 사건은 자기방어 사건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 가족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음 해 2002년 추수감사절에 공동묘지에서 브렛 위디라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게 됩니다. 브렛은 더스틴의 아버지였죠. 그는 더스틴의 묘지 옆에서 바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유서도 있었는데요. 더스틴의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후 하루도 울지 않은 적이 없었고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고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4년 마이클과 트레이시의 결혼 생활은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자주 싸우기 시작했고 트레이시는 예전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육체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벽을 발로 차서 집안 곳곳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경찰도 자주 불렀어요. 항상 경찰을 부르는 건 마이클이었지만 트레이시는 상황을 틀어서 피해자인 척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마이클이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를 했음에도 결국 체포되는 건 항상 마이클이었죠. 후에 마이클은 경찰한테 가서 트레이시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어. 자신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놓고 기절을 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짓을 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마이클은 경찰과의 대화 도중 이미 종결난 더스틴 사건을 얘기하다가 사실 그들의 집에서 더스틴과 마이클 가족의 지문들은 많이 나왔지만 또 다른 남성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트레이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고 또 다른 침입자는 없었다는 것이었죠. 마이클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은 더 이상 트레이시랑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트레이시는 이번에도 법정 공방이 시작되자마자 마이클이 그동안 얼마나 아이들한테 못된 아빠였는지 그의 명성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아이들을 성폭행했다, 자신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등등 그녀만의 고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죠.
심지어 트레이시는 경찰한테 찾아가서 사실 더스틴을 고용한 건 자신의 전 남편 존이 아니라 마이클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다가 잠꼬대로 다 털어놨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거라고 정말 허술한 주장을 했죠. 이번에도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이클이 성범죄자고 폭력을 행사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소문을 냈고 결국 이번에도 세 아이 모두 양육권을 트레이시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트레이시는 네브라스카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주를 했어요. 하지만 마이클 또한 네브라스카로 이들을 따라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이클이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네브라스카에 가서도 트레이시는 멈추지 않고 마이클을 괴롭혔습니다. 더스틴을 살해했을 때 경찰이 찍었던 사건 현장 사진을 경찰서에 들고 가서 트레이시는 마이클이 이 사진을 자신의 차에 붙여놨다고 자신을 괴롭힌다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 경찰은 이 신고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3년 후인 2010년 트레이시는 미디어로부터 다시 한번 크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44살의 나이로 트레이시는 소피아로 개명을 하고 갑자기 영국 억양으로 말을 한다든지 이상해 보이는 게 많았어요. 사실 트레이시가 이렇게 사는 동안 마이클은 뒤에서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지금까지 트레이시가 저질렀던 복지 혜택 사기랑 더스틴 사건 재수사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었어요. 이걸로 인해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2011년 7월 27일 드디어 트레이시가 체포가 되게 됩니다. 이때 트레이시는 새로운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약혼자랑 트레이시의 아이들은 모두 그녀의 편이었어요. 재판이 열리기까지 트레이시는 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건지 트레이시는 소피아로 개명을 했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세 번째로 개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마이클은 이미 재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트레이시가 개명 신청을 한 이름은 하이디 조에나 프로스파카로 이 이름은 마이클의 새로운 부인의 이름과 똑같았어요. 트레이시의 재판은 2011년 10월 24일 날 열리게 됩니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트레이시가 더스틴의 차에서 나온 핑크 공책을 산 CCTV 영상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어요. 사실 사건의 진상은 더스틴이 그녀의 집에 왔을 때 더스틴에게 총을 겨누고는 억지로 존이 자신을 고용해서 트레이시와 아이들을 죽이라고 쓰게 만든 것이었고 이때 트레이시의 친구 마리가 마침 집에 찾아와서 트레이시는 야구 경기를 핑계로 얼른 마리를 집에서 내보내고 더스틴한테 6시에 다시 찾아오라고 안 그러면 진짜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스틴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이미 자신의 아이들을 버티의 방에 다 몰아넣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12월 트레이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트레이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트레이시는 감옥에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남자의 이름은 짐으로 소아성의 강간범이었어요. 트레이시는 그런 짐을 시켜서 마이클과 자신의 아이들이 현재 어디 사는지 파악을 하고 당시 존재했던 뒷담 전문 웹사이트에 존과 마이클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는 등 여전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는 현재는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자신에 대한 험담 루머들을 지우려면 $2,000를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골치였죠. 2014년 마이클은 다행히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독차지하고 호주로 아이들이랑 돌아가서 잘 살고 있다고요. 사실 놀랍게도 트레이시를 응원하고 그녀가 무죄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현재도 페이스북에 트레이시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운영자는 마음 아프게도 첫째 아들인 버트라고 합니다. 자신의 엄마가 정말 자신을 지켜주려고 이 일을 벌인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자기방어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살인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